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알고리즘 및 실습 7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알고리즘 설계 방법과 관련해서 전수조사 방법과 분할 정복 방법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을 개발할 때 확률적인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알고리즘 설계 방법들은 탐욕적인 방법이 있고 동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설계 방법으로 주로 해결하는 많은 문제들이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탐욕적 알고리즘, 탐욕적 기법과 동적 프로그램 기법을 살펴보기 전에 그래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고 그래프를 컴퓨터로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인접 행렬과 인접 리스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개념은 자료 구조 시간에도 배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그래프를 탐색하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인 너비 우선 탐색과 깊이 우선 탐색 두 가지 방법을 살펴보고 그들의 응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너비 우선 탐색을 응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들, 깊이 우선 방법을 써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그 문제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다익스트라의 최단 경로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의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드리면 그래프는 공집합이 아닌 노드들의 유한집합 V와 이 노드를 연결하는 간선으로 집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프를 G로 표현했을 때 V와 E로 구성이 되며 V의 크기를 N, G의 크기를 M으로 보통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트리도 그래프의 한 종류입니다. 트리는 한 노드에서 출발해서 다른 노드까지 가는 경로가 유니크합니다. 유일하다는 거죠. 만약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가는 경로가 유일하지 않으면 그것은 트리가 아니라 그래프가 됩니다. 트리에서 이런 트리에서 간선을 하나 추가하게 되면 반드시 그래프가 됩니다. 이렇게 추가하든 뭘 추가하든 간에 그 그래프 트리 더 이상 트리가 아니라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프는 그 간선의 방향성에 따라서 무방향 그래프, 방향 그래프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요 세 개는 무방향 그래프이고 이렇게 방향이 있는 간선의 방향에 있는 것은 방향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선의 가중치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고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두 개는 가중치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unweighted 비가중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다중 그래프라는 것도 있는데요. 다중 그래프라는 것은 두 노드를 연결하는 간선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는 다중 그래프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 이런 도시를 연결하는 어떤 그래프를 만들 때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방법이 경부고속도로를 타서 갈 수도 있고
뭐 KTX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그래프를 만들 때는 다중 그래프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접 노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간선에서 연결되는 노드를 인접 노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3번 노드의 인접 노드는 4, 7, 6, 2가 되겠습니다. 7의 인접 노드는 3입니다. 그런데 가중치 그래프에서 0의 인접 노드는 4, 3, 1이지만 1의 인접 노드에는 0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3과 2만 포함이 됩니다. 이 간선으로 갈 수 있는 노드, 하나의 간선으로만 연결될 수 있는 노드가 인접 노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 그래프에서는 대칭적이지가 않은 거죠. 0은 1에 1은 0의 인접 노드일 수 있지만 거꾸로 0은 1의 인접 노드가 아닙니다. 그리고 노드의 차수, 노드에 연결된 간선수를 말하며 방향 그래프에서는 진입과 진출 차수로 나누어서 고려가 됩니다. 이 경우에 3의 차수, 노드의 차수는 하나, 둘, 셋, 넷, 4입니다. 이 경우에는 진출 차수가 3이고 진입 차수는 0이 되겠습니다. 들어오는 게 없죠. 이 경우에는 진출 차수가 2고 진입 차수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 그래프에서는 오더를 우리가 얘기할 때 그 in degree, out degree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야 되겠고 무방향 그래프에서는 그런 게 없고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결된 간선수가 이 노드의 차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 두 개의 노드를 연결하는 일련의 노드들을 우리가 경로라고 하고 그 간선을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경우에는 0, 1, 1, 2 요게 이제 간선인데요. 0에서 2까지의 경로가 요 경로죠. 0, 1, 1, 2. 이 경로는 0에서 2까지의 경로는 이 경우에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되죠. 이것도 되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0, 1, 1, 3, 3, 2 요것도 하나의 경로가 되겠습니다. 단순 경로는 한 노드를 두 번 거치지 않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까지의 경로를 0, 1, 1, 3, 3, 0, 0, 1, 1, 2 그러면은 이렇게 갔다 다시 오죠. 그러면 0노드, 1노드를 여러 번 거치게 됩니다. 이러면은 단순 경로가 아닙니다. 아까 이렇게 된 거, 요거는 단순 경로예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면 이제 단순 경로가 아니게 되겠습니다. 즉, 이 안에 우리가 사이클, 주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단순 경로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다시 와서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경로는 단순 경로가 아닙니다. 경로의 길이는 가중치 그래프는 경로를 구성하는 가중치 합으로 나타내게 되겠고 비가중치 그래프에서는 경로를 구성하는 간선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6에서 8까지의 요 6, 2, 8이라는 경로의 그 경로의 길이는 2가 됩니다. 요 경우에는 경로의 길이는 4가 되겠고 3, 4, 2이니까 7, 9가 됩니다. 그게 경로의 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익스와 같은 최단 경로를 찾게 되면 여기서는 요게 이제 경로가 되겠고요. 요 경우에는 4가 얘보다는 짧은 경로가 되겠습니다. 연결 그래프는
그래프에서 서로 다른 모든 쌍 사이에 경로가 존재하는 그래프입니다. 이 경우는 연결 그래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3이나 2이나 1이나 4에서 0으로 가는 경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의 인디그리는 0이기 때문에 1로 갈 수는 없습니다. 무방향 그래프는 이 경우에는 다 연결 그래프입니다. 무방향 그래프에서 연결 그래프가 아니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으면 이 경우에는 이 그래프는 이제 연결 그래프가 아니게 되겠습니다. 완전 그래프는 모든 노드가 인접 노드가 되는 그래프입니다. 이 경우에는 완전 그래프라고 합니다. 완전 그래프이면 연결 그래프이지만 반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는 연결 그래프입니다. 연결 그래프이지만 이 노드와 이 노드는 인접 노드는 아닙니다. 그 점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부분 그래프는 그 원 그래프의 일부를 우리가 부분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요 두 개만 잘라내면 요거는 요 그래프의 부분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유한 또 무한 그래프라는 얘기가 있는데 노드 수가 유한한 그래프를 유한 그래프라고 합니다. 주로 우리가 알고리즘을 다루는 문제들은 유한 그래프에서 다루게 됩니다. n개의 노드로 구성된 무방향 그래프의 최대 간선수는 어떻게 되냐? 이 경우에는 방금 살펴봤던 완전 그래프가 됐을 때 노드 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다중 그래프는 고려하지 않고요. 이 개념에서 다중 그래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릴 때 이 앞의 경우에는 요거는 없었어요. 이렇게 화살표 하면 안 되고 무방향이니까 이런 간선들은 지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것까지 고려하게 된다 그러면 이 경우가 최대가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된 노드가 있을 때 나머지 요 한 노드에 대해서는 n-1개 노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간선이 존재하고 그런데 이 간선은 두 번 카운팅이 되죠. 얘때와 얘때. 그래서 나누기 2를 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추가하면은 여기에 플러스 n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 최대 간선수가 되겠고 이 경우에 만약에 이런 애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요것만 남기 때문에 요만큼이 필요합니다. 연결 무방향 그래프에서 최소 간선수는 n-1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트리가 되는 거죠. 요게 최소 간선수가 되겠습니다. 연결 무방향 그래프에서는. 그래서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그래프의 간선수가 최대 간선수에 가까우면은 우리는 밀집 그래프라고 하고 즉 간선이 많은 경우 복잡한 그래프가 되겠죠. 그럴 경우에 밀집 그래프라 그러고 반대로 간선수가 최소 간선수에 가까워지면 희소 그래프라고 합니다. 뭐 여기 0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간선이 하나도 없어도 그 자체가 그래프는 될 수는 있죠. 그래서 간선수가 적으면 희소 그래프, 간선수가 많아서 복잡해지면 밀집 그래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프를 자료 구조로 표현하는 방법, 컴퓨터로 프로그래밍 언어로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접 행렬이라는 방법이 있고 인접 리스트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접 행렬은 2차원 배열을 사용해서 그래프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무방향 그래프의 경우에는, 방향이 없는 그래프의 경우에는 0과 1로 표현을 해가지고 간선이 있다 없다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와 B는 1.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대칭 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반은 낭비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무방향 그래프의 경우에는 이제 무방향 그래프의 경우에는 이렇게 대칭 행렬이 돼서 반이 낭비가 되는 문제가 있고요. 가중치 그래프가 되면, 방향과 상관없이 가중치가 되면 요 값들을 여기에 있는 가중치로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A와 B가 3이면 여기에 3, A와 D가 4면 4로 채우면 됩니다. 그런데 가중치가 없는 비가중치 그래프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정수 2차원 배열이 아니라 뭘로도 나타낼 수 있냐면은 불리언, 불배열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을 훨씬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방향 그래프는 이게 대칭 그래프가 아니죠. 그래서 M에서 M에서 2는 4지만 2에서 M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중치 그래프를 나타내는데, 이 경우도 이 가중치 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가중치 자체가 0, 음수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없는 경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호할 수 있습니다. 모호하다기보다는 이제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양의 정수만 있다, 가중치가. 그러면 이런 정수 배열로 쉽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0부터 양의 정수다. 그럼 음수, 마이너스 1을 사용해가지고 간선이 없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수, 가중치가 음수도 가능하다.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값으로 없는 것을 표현할지가 매우 힘듭니다. 그럴 경우에는 배열을 두 개 써야 될지도 쓰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rue, false로 하나도 있고, 실제 그 가중치 값은 별도 또 배열에다가 유지하는 방법, 그래서 2차원 배열을 두 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접 행렬은 밀집 방향 그래프에서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밀집인 경우에는 이 값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밀집이 아니라 희소가 되면 대부분이 0으로 채워질 겁니다. 간선이 없는 걸로 false로 채워지기 때문에 낭비되는 것들이 많은데, 밀집이면 유용하게 써줘야 되겠고, 무방향이면 반이 낭비가 되는데 방향이면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접 행렬은 밀집 방향 그래프에서 유리하고, 또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 그 비용하고 다음에 살펴보는 인접 리스트를 사용할 때 하고 시간 복잡도가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통 인접 행렬은 이제 얘에 연결된 그 간선이 노드가 뭔지 알기 위해서는 순차 검색을 하게 됩니다. A가 B와 연결됐나, C와 D와 연결됐나 이렇게 보게 되는데, 뒤에서 설명된 인접 리스트는 이제 그렇진 않습니다. 얘의
아웃 디그리만 이제 그 검토해 보면 되기 때문에 더 효과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접 리스트는 이 노드에 인접한 노드들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BD, B는 AC, C는 BD, D는 AC 이런 식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인접 행렬에 비해서 물론 여기도 이렇게 중복되는 정보가 있지만 앞서 여기처럼 이런 불필요한 정보들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희소 그래프에서는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 그래프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 인접 리스트 A의 인접은 2만 있죠. 그러니까 아웃 디그리로 통해서 연결되는 그런 노드들만 나타냅니다. 그런데 A에서 나가는 거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지만 A로 들어오는 게 뭔지 알려고 그러면은 이 전체를 탐색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두 개의 리스트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역인접 리스트라고 하는데 아웃 디그리를 하나 유지하고 인 디그리를 또 하나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유지하게 되면 이 그래프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제 이렇게 관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간선들이 추가되고 삭제되고 뭐 이런 것들을 구현하려 그러면 구현하는 게 다소 번거롭습니다. 배열의 경우도 노드를 추가하는 거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노드를 추가하는 건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노드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값들을 수정한다든지 요거를 간선을 제거한다든지는 배열의 특정 위치에 있는 값만 바꾸면 되니까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 간결하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접 리스트는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프로그램하기가 번거로울 수가 있고 삭제와 이런 것들도 얘도 여러 개가 있으면 선형으로 검색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삭제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번거롭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서로 있는 거고요. 인접 리스트는 그런 측면에서 희소 무방향 그래프에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리스트를 하나만 유지하면 돼요. 인 디그리와 아웃 디그리가 같기 때문에 하나의 리스트만 유지하면은 이 노드에서 나가서 연결될 수 있는 애들과 들어올 수 있는 애들을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고 밀집이면 인접 행렬이 유리하고 희소고 무방향이면 인접 리스트가 유리합니다. 나머지는 뭐 선호도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어떤 알고리즘을 쓰냐에 따라서 조금씩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잘 생각해서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인접 리스트로 사용할 건지 그렇죠. 그 인접 행렬을 사용할 건지를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래프 탐색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탐색하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은 BFS, DFS입니다. 너비 우선 탐색, 깊이 우선 탐색입니다. 그런데 각 그 BFS와 DFS 살펴보기 전에 일반적인 그래프 탐색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목표는 출발 노드부터 도달 가능한 모든 노드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의하면 입력은 그래프가 주어지고
그 그래프에 포함된 어떤 노드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알고리즘이 뭘 출력해야 되냐면 그 출발 노드로부터 도달 가능한 모든 노드를 출력해 줘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반적인 알고리즘을 서술해 보면 S를 스타팅 노드로 우리가 설정한 다음에 배열을 하나 둡니다. 그래서 노드 수만큼 n만큼 크기로 해서 다 false이고요. s만 true로 놓습니다. s만 true로 놓고 나머지는 다 false로 세팅을 해요. 그 다음에 가능한 것들이 있을 동안 반복을 합니다. 뭘 반복하냐면은 간선을 하나 선택을 하는데 U에서 U가 탐색이 된 거고 V는 탐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S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탐색된 거는 S 노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S 노드로부터 연결되는 인접 노드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 그것이 V가 됩니다. 그럼 이 V를 얘가 V면 얘를 T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선택할 것이 없을 동안에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이제 이 S로부터 도달 가능한 모든 노드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끝났을 때 여기에 T로 설정된 노드들은 S로부터 도달 가능한 모든 노드가 되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의 정확성은 증명할 수가 있고요. 뒤에 이제 증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핵심이 뭐냐면은 여러 후보 간선들이 있을 때 이렇게 여러 개의 인접 노드들이 있을 때 이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가 이 알고리즘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핵심입니다. 그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고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BFS, DFS가 됩니다. 방금 요 개념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S가 여기에만 있고 나머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S에서 도달 가능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얘를 이쪽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그럼 얘에서 나가는 것과 얘에서 나가는 게 있을 테고 그 중에 하나를 또 선택해서 일로 갖고 오는 겁니다. 그것을 끝까지 반복을 하는 것이 이 알고리즘의 기본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기준과 관련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선택 기준을 생각하면 출발 노드가 있으므로 첫 번째 선택 가능한 간선은 출발 노드에서 진출하는 간선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일반적인 알고리즘을 구체화할 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BF에서 DF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특정 노드를 선택하였다면 그 다음 반복에서 두 노드에서 진출하는 간선 중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인가가 이제 그 알고리즘의 구체화를 결정해주는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S가 들어왔고 여기에 A가 있어서 A를 여기로 옮겼을 때 그 다음에 뭘 하냐 그리고 이 A를 어떤 A, B, C 등 여러 개가 있으면 이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알고리즘 구체화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목표를 생각하면 목표는 출발 노드 S로부터 도달 가능한 모든 노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 노드에서 진출 간선에 의해 연결된 모든 노드는 최종 답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연결된 모든 노드도 이 하나를 여기에 포함됐으면 얘에서 연결된 것도 최종적으로는 모두 답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출발 노드에서 진출 관세에 연결된 모든 노드를 저장해서 처리해야 되겠고, 또 그것을 A를 이쪽으로 옮겨왔으면 A에 진출되는 인접 노드들을 또다시 모두 저장해서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노드들을 저장해야 되는데 리스트에 저장할까? 큐에 저장할까? 스택에 저장할까? 이제 자료 구조의 선택이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 구조 선택하는데 먼저 꼭 처리할 노드는 없지만 처리한 노드는 다시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처리한 노드는 다시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S 해가지고 여기 A, B, C가 있는데 A, B, C를 저장했어요. 그러면 이 중에 A를 선택을 해가지고 A와 연결된 게 뭐 D, B, C, D예요. 그럼 여기에 B, C, D가 있는데 이거 말고 또 D를 또 추가를 해야 되겠죠. 이런 추가를 할 때 한 번 A를 처리해서 방문한 것으로 표시했으면 이의 간선들을 고려했을 것이고, 그러면 더 이상 A는 고려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어떤 노드를 처리하면 그 노드는 이 과정에서 더 이상 저장을 했다면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한 번에 하나씩 들어왔다 빠져나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Q를 이용할 수 있고 스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 구조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얘가 하나를 선택할 텐데 그 선택된 노드를 이제 선택된 노드가 아니고요. 이제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지만 이제 출발 노드에서 A, B, C가 있어요. 그러면 이 A, B, C를 어떤 자료 구조에 담습니다. 담아서 이 중에 하나를 빼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S가 들어오고 S를 빼고 A, B, C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진행하면 되겠고, S를 처음에 여기에 넣어서 S를 빼고 A, B, C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는 Q를 쓰냐 스택을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Q를 쓰면 BFS가 되는 거고 스택을 쓰면은 DFS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자료 구조에 S를 넣고 출발해서 S를 빼고 S와 인접된 노드들을 그 자료 구조에 넣게 됩니다. 근데 Q에 넣어서 처리하는 방법을 BFS가 되겠고 스택에 넣어서 처리하는 방법을 DFS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BFS는 Q를 사용하는 거고 DFS는 스택을 사용하는데, BFS를 사용하게 되면 S가 A, B, C와 연결되면 이제 Q에 넣어요. 그럼 차례대로 A, B, C가 들어가면 나오는 거는 A, B, C 순서대로 나옵니다. 즉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냐면 선택된 노드와 인접한 노드들을 먼저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S가 A, B, C와 연결됐으면은 이 A, B, C를 차례대로 방문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되겠고, DFS는 스택을 사용하기 때문에 A, B, C를 넣게 되면 빠져나오는 건 C가 빠져나오게 돼요. 거꾸로 넣는다고 치면 C, B, A가 들어가면 A가 빠져나옵니다. A가 빠져나오면 A에 또 다른 인접들이 있을 거예요. D, E가 있으면 이 D를 집어넣으면 다시 또 이렇게 그 연결된 걸 따라서 계속 멀어집니다. S로부터 원래 출발 노드부터 계속 멀어지는, 계속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형태로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DFS예요. BFS는 S와 가까운 애들, 그러니까 똑같은 거리에 있는 애들을 차례대로 방문하는 형태가 BFS이고, DFS는 한쪽 방향으로 쭉 탐색해 가는 것이 DFS입니다. BFS라든 DFS라든 S로부터 도달 가능한 모든 노드를 방문하는 것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방문하는 순서만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BFS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가기 때문에 무방향 비가중 그래프에서 최단 경로를 구할 때 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문한 얘네들은 다 1이고 그 다음 애들은 다 2가 돼요. 거리가. 이런 식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또 무방향 그래프에서 연결 여부를 확인할 때도 BFS 씁니다. 그런데 이 DFS에 보면은 방향 그래프에서 연결 여부를 사용할 때는 DFS 쓴다고 되어 있어요. 꼭 무방향일 때는 BFS, 방향일 때는 DFS를 써야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방향 그래프 문제는 BFS를 사용하게 되겠고, 방향 그래프는 DFS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예를 들면 이런 방향 그래프에서 주기를 찾고자 한다. 그러면은 방향 그래프는 이렇게 따라가게 돼요.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한 노드에 출발해서 도달 가능한 것은 계속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가다가 다시 기존에 방문했던 것을 만나게 되면 주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BFS는 이런 식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BFS를 못 만드는 건 아니지만 단순하게 만들면은 이렇게도 찾아가고 이렇게도 찾아갔더니 D를 만나니까 주기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방향 그래프에서는 이제 DF를 쓰고 무방향 그래프에서는 BFS를 많이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BFS를 이용해서도 방향 그래프에서의 문제들을 풀 수 있고 DFS도 무방향 그래프에서의 문제들을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일반적인 탐색 방법이고 출발 노드로부터 도달 가능한 모든 노드는 다 탐색을 해줍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그래프의 모습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특성에 의해서 탐색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FS는 어떤 탐색을 할 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애들에서 어떤 답들이 찾아지면 BFS가 유리할 거고요. 근데 BF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브랜치가 많으면은 얘의 달을 저장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메모리가 많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랜치가 크면은 가지치는 게 많으면은 DFS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DFS는 항상 한쪽 방향으로만 먼저 가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이 효과적이고요. DFS는 스택을 사용해서 구현하기 때문에 스택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쓰지 않고 재기적으로도 구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메모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BFS, DFS 우리가 어떤 그래프 탐색 문제를 만났을 때 BFS 해결할지 DFS로 해결할지 고민을 하게 되면은 먼저 내가 살펴보는 문제가 문제가 무방향인지 방향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어떤 탐색을 할 때 아주 깊게까지 탐색을 하는지 깊게까지 탐색을 안 해도 답을 찾을 수 있는지 또 브랜치가 얼마나 많이 한 노드에서 많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BFS, DFS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래프 탐색의 정확성을 증명하겠습니다.
BFS, DFS는 이 일반적 그래프 탐색의 하나의 변형, 하나의 구체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일반 그래프 탐색의 정확성을 증명하면 BFS도 정확한 거고 DFS도 정확한 것이 됩니다. 증명은 아주 간단해요. 여전히 이 증명들을 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늘 말장난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설명해 드려보면은 출발 노드가 S일 때 알고리즘이 종료되어 V가 답에 포함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S에서 V까지 경로가 있어야 된다. 즉 거꾸로 이거는 이렇게 성립하고 이렇게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S에서 V까지 경로가 있으면은 V가 포함이 되고 V가 포함이 되면 V까지의 경로가 존재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양쪽 방향으로 증명을 해보면 V가 포함되면은 S에서 V까지 경로가 있다. 당연한 것이 알고리즘은 경로만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경로가 없는 쪽으로는 가지 않아요. 그래서 당연한 것이고요. S에서 V까지 경로가 있는데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 반드시 포함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모순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경로가 있는데 포함되지 않았다. 라고 하면 이것이 모순이라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포함된 집합이 2고 포함되지 않는 집합이 2바면은 이 V는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 V는 이 바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은 모순이 됩니다. S에서 V까지 경로가 존재하면은 2에서 이 바까지에도 왜냐하면 2에 S가 있는 거고 2에서 이 바까지에는 간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있어야 돼요. 이 때문에 반드시 V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포함이 안 됐다는 것은 모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래프 탐색은 정확합니다. 이 때문에 BFS도 정확하고 DFS도 정확한 겁니다.